따라서 냉전 종식으로 이념이나 사상이 없어진 게 아니고 냉전 종식에 의해서 드디어 세상은 자유주의 세상이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국회에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재 몸담고 계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후에 이 당이 모여가지고 이제 리뷰를 한 거죠. 이게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나. 그때 아마 열린 당 이름이 새누리당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면 김종인 의원이었어요. 그 김종인 의원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처리하면서 그때 당명을 바꾸게 됩니다. 김종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독일에서 8년간 공무원 경제학박사인데 여러분 이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념이라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새로운 당면에는 이념이라고 하는 색깔을 다 빼라. 이게 일반적으로 좌파들이 우파사회에서 하는 소위 방식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된 겁니다. 국민의 하면 아무 색깔이 없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간다. 다시 말해서 집단주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게 전형적인 좌파들의 기본 노선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말로 사상 이념이 없는 정당이 된 거예요. 내가 글을 쓰면서 국민의힘은 거세된 노세 정당이다. 뭐 거세되면 새끼 못 놓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이념으로 이게 모장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야? 이념 없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사람들은 일관된 노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반자본주의, 친노동, 친북, 평등, 평화통일, 이쪽은 어떻습니까? 김영삼, 민족우선, MB, 정도실용, 박근혜, 세계민주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적 색깔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2종의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 자유. 이 말 듣고 우리 대중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반 대중은 속아서 말 잘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선거해보면 이게 대한민국은 1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두 가지 점에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하나는 가장
이런 가난한 국가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 기적을 이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 경제발전, 민주화 해놓고 보니까 이게 사회가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어진 나라. 이건 불가사의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파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등등은 사상을 배분하거나 애매하거나 없거나 이런 데 비해서, 다시 말해서 사상이 변모한 데 비해서 남한사회의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좌파들은 철저한 자기의 방향을 알고 있죠. 소위 사상 과잉이에요, 여기는. 사상이 빈곤한 세력, 사상이 과잉한 세력 붙어서 사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엥겔스, 막스하고 사상적 동지죠. 막스 엥겔스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이게 사업을 했습니다. 가업을. 돈이 있는 집안에 막스 돈 주고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이 1842년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과거와 현재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 영국은 산업화되는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 노동 문제, 결국 격차 문제, 이런 요소들이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아주 사회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 엥겔스가 책에 쓴 책 이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 현실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원칙이 결핍된 사회다.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내적으로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정신적 상실감에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거짓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과 살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나중에 1748년 막사하고 공산당선을 할 때 여기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2025년 9월 대한민국 상황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봐요. 원칙이 통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뭐 애들 가르치고 사료사고 하지만 애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걱정도 많고 공허하다고 믿을 수도 따라갈 수도, 그리고 정신적 상실감, 저는 이것을 정치적 허무주의로 표시를 하는데, 뭐 정치를 해결되는 것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시대, 얼마 전에 돌아간 전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말씀을 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정신적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 정신적 골다공증.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단명가다. 여러분, 말 못하는 정치인 봤습니까? 그래서 이 교황이 아주 날카로운 분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정신적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들 손에 놀아나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이다. 폼 잡고 있지만 천만에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육박했지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법치, 사회는 여기서 경제는 조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전 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근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으로 해서 소위 계몽주의 사상에 의한 근대 국가가 출현한 그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나 뭐 이런 사상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치적 법치 시민사회 수준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사상이 빈곤하게 되면 결국은 정치가 타락하게 되고 법치가 타락하게 되고 시민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오늘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늘 생각하지만 서로가 못 믿는 사회에서 사는 게 고독한 인간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믿기 어렵다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죽이는 사회니까. 이런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소위 사상의 빈곤으로 인해서 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타락하고 시민사회가 타락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경제예요. 따로 우리가 경제 정치라고 정치 경제라고 그러지 따로 안 부릅니다. 왜?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되니까요. 제가 신문을 봐야 돼요. 요게 9월 15일 날 조선일보 헤드라인에 4만 달러 곧 대만이 한국을 투어합니다. 박 대통령이 혁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일한 결과 개인 소득은 얼마냐? $1,785불. 국가 GDP는 얼마냐? 66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08년 동안에 이게 개인 소득은 4,962불. 9년 동안에 2,800원 늘었습니다. 박 대통령 돌아갈 때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국가 GDP는 4,500원 늘어나서 2,023억 불. 여러분,
8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개인 소득도 뭐 300, 국가 경제도 막 400 이렇게 늘렸는데 민주화되고 세상 좋아졌던 지난 10년간 2026년부터 16년부터 지금까지 개인 소득이 상반불선에서 변화가 없다. 달러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랬지 경제가 잘 돼서 소득이 올라간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에 정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가 잘못된 거죠. 그 경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 국민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사서 떠나야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근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이 사상의 빈곤에 있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YS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들 뭐라 그랬나?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으며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20세기 안에 통일을 이뤄야 한다. 물론 YS는 안 썼겠죠.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있는데 좌파에 속하는 YS 주변 측근들이 이 말이 맞습니까? 민족의 동맹을 우선하나요? 사회주의 사회는 민족 개념보다는 계급을 앞세운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민족끼리 민족 하지만 걔들이 남한을 주워 먹으면 우리 남한 사회에 가진 자부터 다 죽인다고. 그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념이나 사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상은 답을 잘못해 해주지만 나쁜 사상은 굶게 만든다. 맞습니다. 이해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는 이 사상 문제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민주화를 평생 떠들었던 문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상관이었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박사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당명으로 이념 색깔 뽑아. 여기서 이제 국민행을 제가 그때 보고 실망한 게 뭐냐. 당내 그런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 다 똑같은 거지. 소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위 우파 정당으로 자처하면서 얘는 사상은 관계없어. 여기에서 국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조선일보에서 뭐 편집국장도 하고 지금은 한국뉴스도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대표적인 뭐 우파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대중 씨가 글을 쓰는데 늘 보면 같은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양반은 최근 관련해서도 꼭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말을 써요. 국민의힘을 두고 보수 우파 정당이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우파 정당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말이죠.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나?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보는 거부하는 정당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때는 진보적 입장, 어떤 때는 보수 입장을 취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상적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사상적 용어를. 우익이다, 좌익이다,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사상적 용어를 쓸 때는요, 우익, 좌익으로 써야 됩니다. right, left. 이게 왜 그러냐면, 레닌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는 좌익으로 딱 규정이 됐습니다.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걸 본질로 하는 공산주의 좌익사. 그에 비해서 전진적이고 옹호는 그리고 전통적 입장을 주요시하는 이 자유주의, 이걸 우익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권한은 불란서 혁명 때 시작되었습니다. 혁명 당시에 온건파, 격진파가 있었는데, 온건파는 오른쪽에, 격진파는 좌측에, 이게 좌우 개념이 그때 생겨서 이게 정치 사상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레닌 혁명 이후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없을 때는 좌우의 구분이 필요 없으니까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이것만 떠들었지 공산주의 체제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자유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나는 우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믿는다면 난 좌파다, 좌익이다. 그럼 보수와 진보는 뭐냐? 이거는 사상 용어가 아니고 정책을 노선의 용어입니다. 노선, 정책, 노선. 이게 뭐냐면 구소련 때 스탈린, 브루초프, 다 공산주의자들의 좌익이에요. 그죠? 근데 스탈린은 벌써 공산당 내 보수주의자라고 자기 기본 노선 사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초프는 평화공존에서 폭력 아닌 최대 경쟁으로 자본주의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게 상당히 진보적이죠. 브루초프는 진보적 공산주의자예요. 스탈린은 보수적 공산주의자고, 중국, 모택동 보수적 공산주의자, 정수평 진보적 공산주의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로 정당을 두고 보수 정당을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언론 출신이 늘 보수 우파 정당 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을 학교에서 안 배웠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오늘은 뭐 했다 그래서 이게 사상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 남한의 우파들이 좌파들에게 치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에요. 나는 보수 우파다. 그럼 이 사람은 진보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이게 꼴통이다. 그렇게 소행을 덮어 씌우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은 극우, 극좌. 극좌란 말을 자체는 못 들었는데 그거는 맨날 제가 들어요. 해방 직후에 극우, 극좌가 있었습니다. 서로 폭력 대결했을 때. 이 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폭력성을 가졌을 때, 소위 불법성을 공공연하게 행사할 때, 급진적이고 할 때, 이게 극좌를 붙인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뭐 제대로 된 우파도 아닌데 거부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떠냐? 아, 우리는 거부 아니야.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상대방 보고 뭐 너가 독자야, 우리는 거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은 극좌 정당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출사파 극좌 반사본주의, 반시장, 친노동,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면 우리 자유주의 헌법체제 하에서는 이거 극좌예요. 내가 볼 때 우파처에서 극좌를 몰아야 되는데 극좌는 말 안 하고 상대가 거부, 거저 남는 사람 보고 거부다. 그 태극기 들고 맨날 강원 앞에 가면 거부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뭐, 법을 뒷밟았습니까? 현재 뭐, 대법원장 내려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따라서 이 거부란 말을 좌파들은 입에 달린 듯이 쓰고 있음에도 이걸 반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이 왜 그런가? 무식하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르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저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서 정리해 드릴게요. 사상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사상하고 철학 그 구분이 되나 하는데 다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구분이 되죠. 사상은 thought, T-H-O, 철학은 philosophy, 다르죠. 따라서 사상과 철학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상가는 영어로 think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 thinker. 전통적 세부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 사상가는 비전알이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사상가예요. 여기에 비해서 철학자는 뭐냐?
영어로 lover of wisdom,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철학자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철학자를 비용하는 말인데 이걸 우리 현실에 적용해서 하면 삶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는 자다.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상가는 정치, 사회 문제 관련된 해결사고 철학자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준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럼 사상 자체는 뭐냐?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상이 없거나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을 헤매는 사람이에요. 사상이 경건하거나 없는 이 사회는 혼란스럽고 불신사회입니다. 사상이 경건한 국가는 어떻게 되나?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한다. 자, 그렇다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사상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소위 지침을 뜻합니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 사상의 명상을 난 자유주의 가치를 실무하고 나는 살아간다. 반대로 나는 자유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소위 삶의 지침이고 국가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국가 운영의 원리예요. 국가의 모든 제도, 법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된 기본 사상에 의해서 다 나온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제도나 법령은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된다. 오늘 대한민국은 그 점에서 굉장히 소홀한 나라고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게 앞으로 개헌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사상의 종류를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등등.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좋은 사상과 나쁜 사상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체험적으로 나쁜 사상은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가 삼민주의 이게 민주주의에 가깝지만 그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가 많아요. 뭐 중요 기업을 다 국영화한다거나 뭐 엄청나게 고세금을 받는다거나 간섭을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사상은 개인을 어렵게 하고 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 이게 인류 역사상 검증된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상은 뭐냐? 자유주의, 자본주의예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역사는 깁니다.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모두 히랍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산업혁명에 더 자본주의가 발전돼서 이게 2500년 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계속해서 스스로 고쳐가면서 시대에 맞게 적응해왔다고요. 적응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의 본질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생명, 자유, 재산, 노동,
공산주의는 없잖아요. 북한 다 김정은이까지 대권 없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그 앞에 말씀대로 사상에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준다. 나쁜 사상 굶어 좋은 사상 맛있는 밥 먹는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제 이걸 방문하면 최근에 미국 시끄럽습니다. 젊은 콘서버티브 액티비스트, 소위 우리 같은 우파 운동가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차대 커크라고. 이 커크가 죽기 얼마 전에 한국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커크 한 말이 이랬다고. 여러분, 우리 미국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꾸려면 투표할 때 5사람씩만 손잡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5사람만 데려가라. 이걸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어디 가서 실버 레볼루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버 혁명. 민주주의는 썼는데 요즘 뭐 젊은 1030이 어떻고 하지만 오늘날 65세 이상 우리 국민이 100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먹은 세대가 투표장에 몰려가면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노인들이 좌우할 거다. 국회에 나오실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노인이 젊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20대, 30대는 호련이 저 혼자밖에 없다고. 그거 하네. 근데 65 먹은 아버지는 처가도 있고, 애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고. 정상적 가정을 이룬 60대 이상의 이 가장이 총 18층이면 30명은 다 넘어요. 따라서 이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 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배들 애국 오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도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야기 해봤나? 아니 이야기를 안 듣는데 아니 평소에는 그렇지 몰라도 나라가 어렵고 중요할 때는 가정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집합시켜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야 된다. 이번에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다. 이게 나야 얼마 안 살다 죽지만 이 결과는 너희들이 다 확인되어 있어.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말은 야 나하고 같이 다 투표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가족들이 반대할 거야. 네가 반대 안 해. 반대를 안 할 거야. 그 중에 좀 튀는 놈도 좀 있겠죠. 그래서 어른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난해도 정말 맨발로 맨손으로 피땀 흘리고 국가에 봉사했지만
이게 더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우리 나라가 새빨하게 됐다. 이건 우리가 그대로 두고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실버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데 그래서 한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세대, 실버 세대. 이 사람들이 사회를 지키고 변화시켰을 때 이게 실버 혁명이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구호만 외치면 좌파 척결 천만에 필요하지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기서 우리 여기 계신 회장님이 이 동네 새빨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새빨갛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정유주 애들이 완전히 교육에서 다 새빨갛습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제가 우리 여성 회장님한테 뉴레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좌파 뉴레터 정확히 알고 계신 분 뭐 우리끼리인데 한 손 들어보죠. 뉴레터가 뭐냐? 이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에 다음 국가 세력 계속 떠들다가 이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동아일보가 발음을 잡아서 만든 슬로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뉴 페이스도 아니고 뉴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럼 너 내용이 뭐야? 뭐 좀 전에 오빠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래 뉴라이트나 우리 신문 방송에 그게 얼마나 무식한 현상인가. 사실은 슬픈 현상이에요. 지식인이라면 야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대학 졸업생이 제일 많은 나라의 언론 정치인이 뉴라이트 말을 해죠. 거기에 비해서 뉴라이트란 말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잘 보십시오. 노동계, 교육계, 심지어 법조계, 정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 좌파들이 전부 다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파는 껍질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소위 좌파들이 한국 사회를 촘촘하게 제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사상과 이론이 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기본이 계급 투쟁, 폭력혁명, 자본주의 타도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기 전만 해도 공산주의가 세계 지식인들에게 많은 매력을 줬습니다. 소련의 독특한 산업화, 또 평등, 뭐 이런 걸 앞세워서 바람을 잡았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2차 대전 후에 헝가리의 소위 항변할 때 소련탱과 유린하고 뭐 등등의 이 공산 소련의 모순이 노출되면서 서구의 마크시스트들이 계급 투쟁과 폭력 혁명만으로는 마크시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곧 망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자본주의가 더 이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었던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들이 뭐 직장 모여서 돈 생기니까 불주하자고 되나. 그러니까 이거 생각 바꾸자. 그래서 시작된 게 소위 뉴렉트, 신자유 좌파인데, 이 사상과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태리 공산당 창당 주역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무솔리니 때 감옥소에 갇혀서 10년 살고 그 안에 죽었어요. 그 안에서 책을 썼다고. 그 책 내용이 계급 투쟁 폭력혁명으로서는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본주의 문화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시한 이론이 문화혁명이에요. 불주아지 혁명. 이 불주아지 혁명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불주아지 사회 곳곳에 둥지를 틀어라. 이게 진지전을 말합니다. 둥지를 틀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제압해라. 그리고 각자 투쟁하면 힘이 분산되니까 연대해서 투쟁해라.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진지론이에요. 이걸 영국의 마크시스트 두 사람이 1960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소위 윌리엄 레이먼드라고 하는 케임브리지 출신 마크시스트가 책을 썼어요. The Long Revolution, 장기혁명. 이 장기혁명을 문화혁명이라고 그래요. 문화혁명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문화, 사회 문화, 국가의 문화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 Long Revolution을 책을 썼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주장한 중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참여하라.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우리 사회의 참여라는 말이 이게 우리 좌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옵니다. 참여정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평범제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 반드시 이론적 투쟁을 할 때 책을 만들거나 신문을 만들거나 하는데 평론지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이거 지금도 뿌리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오늘날
뭐 미국도 생각나네요. 지금 문화혁명 지난 미 대선 때 한 달 미국 가서 있었는데 여기 우리 신문에서는 그렇게 안 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성격이 뭐냐? 컬처럴 오다. 문화자재이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뭐 회고하고 아이비 리그에 그는 돈 자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미국 사회가 60년 이후에 신좌파들이 진지를 구축한 이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박살내려고 지금 미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사회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소위 신자유주의 환경이 완성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자파란 말은 절대 안 하죠. 언론에서도 전혀 안 쓰죠. 그러나 현실은 한국 사회는 신자파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다시 해서 완전 자책해. 여러분, 이런 책 무슨 일 있습니까?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 총리 뉴레터 시작한 윌리엄 레이먼드하고 또 한 사람 페리 앤더슨 같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 막시스트예요. 이 사람의 편집장에 대해서 이 편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좌파 사상가 이론가들의 이 팬론제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이론을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 한국에도 이걸 가져와서 번역해서 읽었다. 우파는 공부를 안 해요. 좌파는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신영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영복이 아십니까? 네.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감옥소에다 나온 진짜 빨갱이죠. 뭐 쉽게 하면 고인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신영복 교수가 마지막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혁명 이론을 접한 선구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박범순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 못했고 책방 만든 거예요. 그 전에 대통령이 책방 만드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문화 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인가 하는 우리 가수, 알려져 있는 가수를 장관급 위원장에 시켜가지고, 야, 앞으로 K문화 우리가 적극하자. 오파는 이런 사고가 없어요. 박진영은 뭐 오파 사고 관계없다. 그냥 연예인이에요. 아,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누가 주도하는가. 잘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리즈 넘버 2 제주 4.3 사건 다큐멘터리 시사하는 데 갔어요. 영산에. 며칠 안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봤는데 좌파들이 괴롭힐 때 이거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전두환 다큐멘터리 만들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믿고 사는 국민들이 자유의 표현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날 소위 한국은 뉴레터가 완벽한 장악을 하고 있는 사회고, 따라서 좌파 정부는 확실하게 자기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거다. 나라도 그렇게 하죠. 기회를 놓칠 거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자 말았는데, 결국 국민 책임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국의 유명한 고정학자가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 흥망 필부 유책.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초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해서 주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당하시면 안 된다. 근데 와야 내가 행동하지. 맨날 책임만 들고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우리 문제가 어디 있다. 어떤 입장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다 노력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망스러운 게 헌법을 바꿔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헌법 만들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재헌 멤버 중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소위 민족성에 강한 인정요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미국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탄생된 재헌헌법을 우리는 9번 고쳤습니다. 그 9번 고칠 때마다 어떻게 고쳤나? 국회가 저것을 편리해서 고친 거야.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사람 보고 헌법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근데 지금 정당이 자기들 입장에서 쉽게 몇 가지만 고치려고 하는 이거는 안 된다. 왜? 그거는 또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헌 차원의 훌륭한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현재 정치인에게 맡기면 안 되고, 국민이 헌법을 고치는 대표를 별도로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을 만들게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원 정부제. 대통령은 국방 외교, 내각은 내치. 그래서 권력을
행정 뭐 권력을 나누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다고 찬성하고 싶은 건 여기 있습니까? 그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정권 때 경험을 했어요. 같은 당이야. 윤모선 대통령, 황면 총리, 다 민주당이야. 그런데 자리를 놔놓고 싸웠다고. 뭐 요즘은 나를 달라.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총리는 못 줘. 그 저들이 싸웠다고. 그래서 김형호 배우장 때 2008년에 1년 프로젝트를 개헌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줬어요. 2008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래서 위원장의 김종인이고 부위원장의 성낙인 서울대학 총장했죠. 건너가죠. 그 다음에 위원이 뭐 13년, 거기에 정종석 서울대 법대학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고문의 이홍구, 김철수, 뭐 그 양들이 포진해서 1년간 해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원 정부제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재 소위 자료 수집하러 간 나라가 어딨냐?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나갔어요. 근데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입헌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실효하기 때문에 정치제도 반대 그건 아니죠. 미국 실효도 그 제도를 우리는 같이 알아줘야 된다고. 그 미국 가서 연구해야지. 포르투갈 가서 뭘 배웁니까? 근데 볼 때 공화국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대통령 권한을 두 개 나눴잖아요. 그 보고서에 대통령은 직선, 총리는 국회에서 다시 당이 결정한다. 같은 당에서 대통령, 총리가 나와도 싸우는데 직선에서 다른 당의 대통령, 다른 당의 총리, 그 너는 국방외교, 난 내시다. 그게 잘 될까요? 우리 정치의 특징은요, 잔인하다, 보복적이다, 타협이 없다. 그게 한국 정치 문화의 특징인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나? 아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삼족, 구족을 내렸다고. 민주주의는 타협이고, 양보인데, 그냥 사라졌다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백도 아닌 소리를 정치인이 하면 국민으로 그런 말이다. 뭐 언론도 하면 또. 그러나 이혼 정부제를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을 관심 갖고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는 방법은 상품 분립, 공수와 견제, 이 정치만 잘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가만히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돼요. 민사권, 법률 제한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법률 제한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집행할 따른 것이 지가 법 만들어서 지가 집행해요? 안 되죠. 그 일본 헌법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집행권. 그 대통령 제국에 나라 살리는데 돈을 지금 쓰겠다. 대통령이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그 윤리회가 해야 된다고, 국회가. 그 미국이에요. 그 우리는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한다고
국회 넘어가면 뭐 제불도 모르는 사람들 모여서 얼마 바꿀까 더 올릴까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좀 얹어내서 뚝딱 해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금만 내고 쳐다보면 있는 거죠. 그럼 감사 누가 합니까? 감사는 대통령 통제하에 있어요.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오늘 하지만 관례가 대통령 통제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법률도 내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법률 제안하면 얼마나 통과됐다고. 예산도 내가 편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 감사도 내가 하고 예? 그리고 우리 검찰, 경찰, 국세청, 대통령 소위 통치기관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는 전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주의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우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는 투표 민주주의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자제들,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탁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좋은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상적으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시민을 알고 참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 특징이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사장님들 질문 좀 드려주셔야 돼요. 지금 이재명이가 한 말이 선출직과 임명직 중에서 선출직이 먼저 모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그 쓰레기 판사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헌법에 있다. 똑똑히 도시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재부 1급 관료들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70명이 사퇴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냈을까요? 저도 그 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은 동등한 권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 놓고 없습니다.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거예요. 헌법이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선거로 당선돼서 누구다 인마세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플러스 공화주의예요. 그 민주주의는 뭐냐? 대의정부, 우리 대표가 정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하는 권한을 갖는 거. 우리가 자기가 권한을 보장받는 거. 그 다음 법치, 일편주의, 뭐 이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럼 공화주의는 뭐냐? 여러분 이 부분 상당히 이해가 때로는 헷갈릴 텐데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상권 분립이 공화주의의 핵심입니다. 감시와 견제, 타협 이걸 위해서 권력을 분립했고 이걸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 수장이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또 전통적으로 나라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까 우리가 위를 보지만 헌법적 이론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명식이 그러니까 약하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선출직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 거야.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소장.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헌법재판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가지고 5개에서 임명된 그 순간 그 재판관은 누구의 간섭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독자적 권한 행사를 하게 돼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세계에 공통된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는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그러면 재판관, 검찰 이 사람들은 왜 임명식일까? 미국은 뭐 지방 검찰 지검장, 지방법원장 선거로 선출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검사나 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명 과정이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기 때문에 시위가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걸 상원에 넘기면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임명 여부를 결정해요.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치열한 접전을 한다고 자기 사람 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당이든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 상대 정당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는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남기고요. 그래서 언론에 국민이 봤을 때 저건 자격이 있는데 당연히 다르다고 반대하잖아.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은 하지만 결정은 상원이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 재판관 함부로 보고 못 살아요. 그거는 탄핵의 사유가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서의 사법부는 처음부터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몇 사람, 대법원장이 몇 사람, 야당이 몇 사람, 여당이 몇 사람, 그렇게 돼서 판사들이 된 거예요. 그럼 재판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영구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출시시켜준 사람 뜻 맞게 나는 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통 잘못 때문에 안 해요. 그야말로 우리 법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너무나 이런 점을 몰랐기 때문에 뭐 민주적으로 뭐 너도 몇 사람, 너도 몇 사람 민주적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사법부로 하여금 정파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는 오전 제공의 요소다. 그래서 법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늘리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상의 변권하기 때문에 법치가 타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될 때 여러분 봤죠?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잡아가려고 경쟁했다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되면 사법부 내가 좀 영향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존중해야죠. 그래서 대통령의 소위 선서 어느 정도 뜻이 본데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헌법 수호로 가는 게 다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거, 그 헌법 수호예요. 상권 분립 체제를 지키는 것, 그걸 헌법 정신이에요. 법치를 공정하게 하는 것, 이거 헌법 정신 실천이라고. 그런데 법치도 개판, 이것도 개판, 저도 개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는 언론이 사실은 많이 치우쳐 있죠.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민노총 지도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민노총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 민노총 지도부의 소위 지침을 따르는 언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노조 구성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회 조직에 언론이 참여한다. 이건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못됐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부는 이번에 예산차가 기재 분리하는 아마 그것 때문에 사건 낸 게 스스로 낸 거죠. 자기들이. 그 안에 정확히 알겠다. 뭐 공무원이 그 법에 길이 없으니까 그건 조금 더 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사장이 좀 안 되시네.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 썼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나시죠? 예. 이게 알렉시스 더 토커필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책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몇 가지 남겼는데 그분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선택한다. 그리고 또 그때 동구라파가 이렇게 막 갑자기 공산화가 다 되고 요원의 불길처럼 막 공산주의 운동이 미국식으로 일어났어요. 그럴 적에 자유의 창가에는 평등이 저 멀리쯤 보이는데 평등의 창가에는 평등도 자유도 없을 것이다. 그게 지금 100년 후에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상 빈곤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이 제가 책을 오래전에 보고는 이분만이 우리 이 홍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공비하는 시대를 만드는 역할을 하시겠다. 그 연세가 좀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 지금 나도 어디 강의를 하시는데 이래서 계신 나라 분들은 나한테 너무 그런 사람은 그런 하시가지고 한 좋은데 조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왕시기 왕국 이 운동을 정리하자. 저는 이제 헤리티지 코리아를 오래전부터 이걸 안 만들면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 갈 수 없다. 이런 생각, 이 건물을 재건축하면 돈이 왕창 좀 생겨요. 지금은 제피 묵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건물인데 뭐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되면 이제 미국의 헤리티지는 그 맥주 회사가 25만 불을 내가지고 73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시드머니 내가 해보겠다 했는데, 또 이사장님 하고 계신 미래 이 한국, 또 저 손병래 장님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손병래 장님, 우리 유리한 우리 박사님 통해가지고 그걸 좀 만났는데 그 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그 예전에 하던 놈이 좀 여기 돼가지고 잘 운영한 모델가 빚이 왕창진 거를 그 이제 손병구 회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제 맡아서 싱크탱크가 연구이 한 8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리티지 코리아보다는 이 책 벌레를 만들어 갖고 각 도시마다 한 권씩 책을 매달 지정을 해줘서 읽고 독후감을 내는 젊은이들한테는 우리가 이 독지가들한테 응원을 좀 받아서 이 상금을 줍니다. 제가 2012년도에 저 책을 하나 써가지고 독후감 모으기가 1등 500만 냈더만 이 좌파들이 많이 응모를 했어요. 그 어떤 좌파는 야 이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우리가 축정식 겸 이랬는데 여러분 이해 없으시죠? 네. 이 책 읽기 도시마다 우리 이사장님 쓰신 뭐 여러 좋은 책이 있어요. 선택하든지 며칠 전에 또 이천이가 또 책을 급히 미국 가서 한번 써왔더라고. 그런 책. 저도 뭐 책을 한 3권 분량 써놨는데 아직 출판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이 나라를 알아야 된장도 하지. 이 모르면 이게 뭐 대책이 없어. 전부 헛발질이야. 내가 볼 적에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참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대여 박선하는 자리가 되고 또 이런 자리를 자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각 지역마다 시군구마다 우리가 이 책 읽기 이사장님 그 단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벌써 착수했어요. 우리가 사이버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임기한 박사님도 용인하고 수원 쪽에 담당을 하시기로 했고 저기 있는 미옥선 또 시는 이쪽 경기 남부 쪽에 제가 파남시 강주 뭐 이런 방을 지금 만들어놔요. 이제 거기는 방은 김병남 하는 애독자들 중심으로 이제 초대를 하고 자유마을에 한 3,400개 동회장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장학일
저 목사님 만나보니까 아직 어떤 이 행동 지침이 없고 그걸 뭔가 업무에 이 일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동마다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또 동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전부 끌어들이고 아까 그 손정아 동지는 갔는데 계속 노래를 해요. 밤새도록 이 초대를 하고 글을 올리고 막 이게 사람을 끌어들이거든. 그러니까 3,000명짜리 방이 5,005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유영주 우리 동지도 가평 사는데 가평, 양평, 남양주 이쪽에 이제 포천, 연천 이쪽으로 방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안내라면 영 안 하는데 이제 일부는 나가더라고.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스킨십을 해가지고 제가 이 선생님이 2004년도에 댓글 부대 100명을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낙동강 광선을 사수하자는 캠페인을 내가 이 국가과학국을 막아냈는데 이 군보리도 다 나오라 했어요. 낙동강 광선을 우리가 넘어서 진경이 나빠서 군보하고 워카를 싣고 나와갖고 경찰 저지선을 막 돌파를 해가 100명이 다쳤거든요. 이 사고가 안 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막 경찰도 팔이 부러지고 우리 양양대 대령이라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이랬어요. 이 페드라이 누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 김웅기가 그때 의장공원에 갔어요. 제가 시도회장으로 나오러 가요. 뭐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을 얘기했죠.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 이 100만 예비 청와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좌파들은 야구방망이를 쫙 두고 국회를 포위했어요. 이 국회의원이 새끼들 이번에 이거 폐지 안 하면은 달목대기 다 불러아픈다고 그렇게 국회를 포위했는데 결국 김홍기 씨가 뭔가 백박에 너무 환승치 못지만 설거머니 내려놨어. 노무현이가 박물관에 보내라. 그게 폐지됐으면 정권 교체가 안 돼요. 강정구라는 그 동국대 교수면서 그 노무현 통치 철학을 개진하고 한 청년의 지도교수였거든요. 그 사람을 1년간 사상회를 통해서 그 검찰 그 영장까지 끌어줬죠. 그리고 대학에서 중요한 거는 동국대 이사회에서 회의식으로 1년간 오프라인에서 집 앞에 갔다가 합쳤을 때는 밤에는 저는 서울시 재학문회장이 아니에요. 그때는 동국대 학생하고 마침 내가 뭐 인도철학도 공부하라고 편입하고 있었는데 학생과 교수하고의 보역대기가 얘가 조선동아에서 막 보도를 하고 나중에는 막 KBS 있는데 기자 회견 막 그렇지 어떻게 학생이 교수를 능가하는 논리를 가졌나 이래갖고 나를 인터뷰하는데 나 꼭꼭 숨었습니다. 1년간. 그래서 동국대에서 해임되는 것을 보고 제가 바로 KBS 기자하고 만났는데 KBS 기자가 깜짝 놀래갖고 만학도로에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50이 넘는 때가 저들이 보는 좌파에서 볼 적에는 좌파 꼴통들한테 서울시 한문회장이 됐고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뭐 한겨레 경향신문이면 인벤톱으로 그 동국대 그 강경국 교수 도역대기랑 학생 알고 보니 서울시 재학문회장이다 이래가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서 검찰에서 그때 김종국이 검찰에서 소환됐거든요. 결국 이제 이 이념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상 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상 문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말씀 많았죠? 예. 이사님 말씀 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허평 이사님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기 그래도 우리 좀 한국의 국민의 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이 너무 빈곤하거든요. 철학도 없고 사상이 너무 빈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 국민의 명예 연구소장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나보고 소속하면 내가 가죠. 그러나 스스로 갈 입장은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벌리면 뭐 갈 수 있죠 뭐.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시게 우리가 이 정말 이사장님을 잘 보호하자고요. 계속 모시다가 이 담론을 듣고 또 이사장님 찾아가신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가서 또 거기 가서도 말씀 듣고 우리가 이 독서 클럽이 되면 좌파들이 이사장님 저 의식화 교육을 70년, 80년대에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놈들이 그때 대학에서 그 스컬이 안 돼가면 대학생 행세를 못했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가다 보면 체감만 입고 옷을 또다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그 낡은 사상을 가지고 결국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 거대한 대한민국인데 아까 이사님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두 번을 바꿨거든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구하고 또 한 번은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88 올림픽이 그때 동서냉전의 작전 때문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반쪽되었어요. 공산주의만 했고 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반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냉전의 최대 전선 이 핵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두환 대통령 저 백담사에 가실 때 각하께서는 한 만세를 이래 치시로 만드시고 또 올림픽을 유치해서 인류 역사를 바꾼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영웅의 길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침묵과 이제 대자해서 이제는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한 디오케네스가 대신 황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편지를 보냈더만 각하께서 연하장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정가의 조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으면 이 일본은 그냥 봉사가 되고 또 보상금을 전두환 대통령이 또 40억을 받아 오시는데 그때 레이건한테 100억 내놔라고 우리가 일본 방위를 위해 우리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하고 있는데 공차 탔잖냐 그거를 100억을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뭐 흥정이가 한 40억을 받아가 거의 한강 이거 하고 또 뭐 했죠? 여튼 어마무시한 일을 이 오공에서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중추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 거를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가에 복음이 있는데 말이야 남의 거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 구속이다 뭐 부정선거다 이런 게 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저놈들이 길면이 107년간 이 유격전에 뭐 한인 사회당이라고 1918년 그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공산당부터 이게 107년간 이어진 결과물이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것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걸 겪고 하는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유튜브 우리 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기자님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재학문에 개장할 때는 그때는 이름이 없었고 그 인터넷 신문
한 20개 단체 불러가고 꼭 밥도 먹이고 뭐 봉투도 하나씩 주고 이래가지고 용기도 주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뜻에서 우리 유튜브 기자님들한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장님한테 더 이래 뭐 질문들이 계시겠지만 또 이래 우리끼리 또 인호도 좀 하고 이렇게 오늘 수고하셨는데 박수 이래 아무데나 이래 안 가시는 제가 졸라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보다도 핵심적인 분들이 저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전부여 우리 또 이 집은 제주도 뭐 여튼 아주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러고서 저 또 백병천 우리 또 저 의의 후손입니다. 의 백난 조선시대 그래서 많은 일에 우리 공지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얕은 책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읽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책 이 독서회를 조직해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이 확산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이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로 이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 이거 좀 시간에서 뭐 자리가 우리가 촬영하면 합시다. 이사님한테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이사님 앞에서 지금 이거 좀 하고 우리 수석님한테 나오세요. 정이사장 스케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것으로 사상비정 마평 초청을 지난번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기는 자, 나오세요. 접근하고 그래. 자, 나가. 자, 우리 이쁜 아가씨들 나오세요. 저 이성구 대표 먼저 찍어. 먼저. 자, 찍겠습니다. 여기 카메라입니다. 여기 예, 잡지에 실릴 수 있는 화질의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자, 먼저 찍어요. 화평 화이팅! 잠깐만요. 정식으로 한번 찍고,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화평 화이팅! 잠깐만요. 저기. 그냥 찍어. 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클로즈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중심으로. 이사장님 중심이 저기 회장님이 안 쓰고 다른 분이 쓰셨네. 자, 여기다 한번 찍고요.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